아싸, 우린 이제 부자네. 어머니만 돌아가시면 우린 부자네. 남편이 먼저 하늘로 떠난 뒤 저는 혹시라도 아이들이 힘들까봐 생명보험을 들어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목숨의 값을 매기는 종이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싸, 우린 이제 부자네. 어머니만 돌아가시면 3억이야, 3억. 병원비는 아끼고 그 돈으로 우리 집 대출부터 갚자. 애들 유학도 보내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며느리의 목소리에 제가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제 발등을 적시는데도 전 그저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부부의 웃음소리가 제 귓속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저건 웃음이 아니라 제 목숨값을 세는 소리였습니다. 깨진 유리컵 조각이 빛을 반사하며 번쩍이는데 그게 마치 제 심장이 조각난 것 같았어요. 아들은 아내 옆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보험 서류를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식들이 무서워졌고 이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지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억울한 어머니들의 진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지? 어머니, 이거 뭐예요?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한 모양이었지요. 제가 나가보니 며느리가 보험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그거?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들어둔 거야. 혹시 모르니까.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자 며느리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더군요.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거실 안을 채웠고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 급하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 이거 좀 봐.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며느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3억이야, 3억. 우리 이제 인생 역전이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지요. 대출금 갚고 애들 유학 보내고 그래도 1억은 남겠다. 아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70이니까 그리 오래 안 걸리겠네. 병원비는 최대한 아끼고 보험금으로 장례 치르면 되겠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에 서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형광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싸, 우린 이제 부자야. 어머니만 돌아가시면 우린 부자라고. 그 순간 제가 들고 있던 물컵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차가운 물이 제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거실의 웃음소리가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묻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컵을 떨어뜨렸어. 가까스로 대답하고 조각을 주우려 몸을 숙였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속 어딘가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며느리의 비웃는 듯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거든요. 어머니도 늙으셨네. 컵도 제대로 못 드시고. 빨리 돌아가시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것 같아. 제 심장이 쿵쿵 뛰었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손가락을 베었는지 피가 흘렀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내가 키운 자식이 맞나? 정말 저런 아이였나?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침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먼저 시험해봐야겠구나. 내 목숨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로 돈 때문에
날 기다리는 건지.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부터 휴대폰으로 보험사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보험금 청구 절차를 미리 알아보는 모양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보자. 하지만 결말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 내가 먼저 누워봐야겠지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중, 저는 일부러 몸을 비틀며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며느리가 달려왔지만 그 목소리엔 걱정보다는 당황이 더 컸더군요. 구급차 전화해, 빨리. 아들이 소리쳤지만 제 손을 잡아주진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제 곁에 앉아있지 않았어요.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고 구급대원이 제 맥박을 확인했지요. 그런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보험 서류 챙겼어. 네, 가방에 넣어뒀어요. 아들의 대답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여러 검사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으신 것 같은데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숨이 안도가 아니라 실망처럼 들렸지요. 얼마나 입원하셔야 하나요? 글쎄요, 일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며느리가 제일 먼저 물은 게 돈이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후 저는 계속 눈을 감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보험사에는 언제 연락할 거야? 아직은 이르지 않아. 상태를 좀 더 지켜봐야지. 보험사엔 내가 연락할게. 미리 서류 준비해두면 좋잖아.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대화를 나누다니요. 간병인이 들어와 제 이불을 정리해 주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간병인의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제 눈물을 자극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이 다시 병실로 왔어요. 어머니, 저희 잠깐 나갔다 올게요. 간병인 분이 계시니까 괜찮으시죠? 며느리는 내 대답도 듣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가 제 귓가에 닿았어요. 3억이면 정말 인생이 바뀌는데 조금만 참자. 어차피 시간 문제야. 살아있는 내가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지요.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실 창가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정말로 죽은 사람 같았어요.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뭔가 이상해요. 가족들이 너무 차가운 것 같은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제가 작게 속삭이자 간병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보험사 상담원과 통화하는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지요. 네, 피부험자는 시어머니고요. 현재 입원 중이십니다. 수익자 변경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 손이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마음 한쪽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내일부터는 정말로 싸워야겠구나. 조용히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그 소리가 마치 남편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힘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지요. 병실에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그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 오랜 친구의 딸 수진이었어요. 고모님, 정말 고모님이시네요.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설마 했거든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날 뻔했지요. 며느리가 병실로 들어왔다가 우리를 보고 멈췄습니다. 아, 담당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네, 제가 어머님을 담당하게 된 김수진입니다. 수진이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가족분들께서는 어머님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언제든 위험할 수 있죠. 며느리의 대답에 수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점심 무렵 간병인 아주머니가 제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수진이와 간병인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게 있어요. 가족들이 너무 차가워요. 저도 느꼈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어제는 보험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환자분 앞에서요. 수진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트를 보니 특별한 이상은 없으신데 계속 누워만 계시네요. 혹시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까요? 간병인의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들이 제 연기를 눈치챈 걸까요? 잠시 후 수진이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고모님, 혼자 계실 때 여쭤봐도 될까요? 수진이가 병실 커튼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고모님이 무언가 확인하고 싶으신 게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수진이의 눈빛이 따뜻하면서도 진지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돕겠습니다. 어머니께도 연락드릴게요. 수진이가 나가고 얼마 후 아들 부부가 다시 왔습니다. 어머니, 의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별 다른 말은 없었다. 제가 힘없이 대답하자 며느리가 아들을 쿡 찔렀습니다. 여보, 혹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게 어때? 왜? 여기가 나쁘진 않잖아. 아니, 그냥 더 큰 병원이 좋을 것 같아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눈을 감았어요. 저녁이 되자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고 붉은 빛이 하얀 병실 벽을 물들였어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가족분들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당황한 것 같던데.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의사 선생님이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간병인의 말에 제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깨어난 것은 복도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가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해. 불안해 죽겠어. 그럼 어떻게 다른 병원으로 옮길까? 아니야. 그럼 더 의심받을 거야. 두 사람의 목소리에 혼란과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이제 때가 되었지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보여줘야겠구나.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밤이 깊어가면서 병실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제 옆에서 졸고 있었고, 복도에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내 죽음이 아니라 돈이었구나. 하지만 그들이 얻을 것은 돈이 아니라 교훈일 거야. 다음 날 아침 병실 밖이 시끌벅적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 나왔습니다. 미리 연락 주셔서 서류 가져왔어요. 거실에서 만나자고 하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물을 가지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제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가족분들이 보험 직원이랑 뭔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열어두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병실로 들어와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인감 도장이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 그녀가 도장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계속 자는 척했지요. 복도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사인만 받으면 끝이야.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받아두자. 아니야, 그냥 내가 대신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내 목숨을 담보로 한 서류에 내 도장을 훔쳐서 찍으려 한다니. 간병인이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들으셨어요? 서류에 뭔가 하려는 것 같은데. 알아요. 다 듣고 있었어요. 제가 작게 대답하자 간병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가만히 계세요? 지켜봐야지요. 얼마나 더 추락하는지. 오후가 되자 며느리가 다시 병실로 왔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정산 서류예요. 사인 좀 해주세요. 거짓말이었지요. 제가 눈을 뜨고 서류를 보려 하자 그녀가 급하게 가렸습니다. 그냥 여기에만 사인하시면 돼요. 힘드신데 뭘 다 보세요. 그때 수진이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무슨 서류인가요? 아, 병원 서류요. 수진이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병원 서류가 아닌데요. 보험 관련 서류네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그게 착각했나 봐요. 착각이요. 이건 보험금 청구 서류잖아요. 환자가 아직 살아계신데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서류를 집어들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부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가 눈치챘어. 어떻게? 일단 나가자. 다시 생각해보자고. 발걸음 소리가 급하게 멀어졌어요. 저녁이 되어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간병인이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했어요. 그들이 한 말 다요. 고마워요.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흔들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간병인이 전화를 받더니 제게 건넸어요. 수진이 어머니세요. 여보세요? 언니 수진이한테 다 들었어. 정말 그 집 사람들이 그래? 오랜 친구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 언니, 이제 그만해. 충분히 봤잖아. 친구의 따뜻한 위로가 제 마음을 녹였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렸다가 사라졌어요. 그때였어요. 제 마음의 마지막 끈이 끊어진 것은 이제 내 시험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내 응징 차례였지요. 내일이면 그들이 진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돈을 위해 어머니를 죽은 사람 취급한 죄, 그 무게를 알게 해주겠어. 그날 아침 장례식장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하얀 조화가 제단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짜내며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황망해요. 거진 눈물이었지요. 아들은 영정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시신은 어디 있나요? 아직 병원에서 오는 중이래요. 이상하네. 벌써 왔어야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렸어요. 삐그덕, 삐그덕.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제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지요. 간병인이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었고, 수진이가 옆에서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비명 같은 외침이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아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지요. 뭐야, 살아계시잖아? 장례식인데 본인이 왔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가 어떻게 변할까 궁금했어. 제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졌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어요. 너희가 보험금을 계산하던 소리 다 들었다. 내가 살아있는데도 죽기를 기다리던 너희의 대화도. 조문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변명하려 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는 그저... 오해, 이것도 오해냐? 간병인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3억이야, 3억. 어머니만 돌아가시면 우린 부자네. 병원비는 아끼고 보험금으로 장례 치르자. 녹음된 며느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보험 서류를 꺼냈어요.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서류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지는 종이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메아리 쳤어요. 그 돈, 내 목숨값이 아니야.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제가 마지막 조각을 찢어 바닥에 뿌리자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아들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용서, 너희가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할 때 내 마음은 이미 죽었어. 조문객 중 누군가가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다가 내렸어요. 수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이분들이 어머님께 한 일 다 봤어요. 그 순간 모두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고 아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장례식장의 하얀 조화들이 마치 그들의 죄를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휠체어에 앉았어요. 이제 집으로 가자. 간병인이 휠체어를 돌려 출구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지나며 창밖을 보니 햇빛이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장례식장 소동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삿짐 박스에 물건을 담으며 지난 세월을 돌아봤지요. 남편과 함께 찍은 낡은 앨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부동산 중개인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집 매매 계약 완료됐어요. 잔금도 다 들어왔고요. 고마워요. 이제 마지막 절차만 남았네요. 저는 은행으로 가서 모든 돈을 인출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사회복지단체를 찾아갔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사업에 써주세요. 기부 확인서를 받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자식들이 살던 집도 제 명의였기에 그것도 처분했습니다. 그 돈의 절반은 기부하고 나머지로 작은 원룸을 얻었지요. 그날 저녁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비에 젖은 부부가 서 있었어요. 둘 다 많이 야위어 보였지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집도 없어졌어요. 갈 곳도 없고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험금으로만 봤을 때 나는 이미 너희를 잃었어.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기회, 너희는 나한테 기회를 줬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돌아가. 이제 우리는 남이야. 문을 닫으려는 순간 아들이 문을 붙잡았어요. 엄마, 정말 이럴 거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이 서로의 죽음을 기다리냐? 그 한마디에 아들의 손이 풀렸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밖에서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햇살이 들어왔어요. 작은 방이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지요. 돈은 떠났지만 제 마음은 처음으로 편해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어떤 사회 캠페인 광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가족의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이라는 메시지였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 늘고 있는데요. 저는 조용히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의 교훈을 적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펜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욕심이더군요. 잠시 멈췄다가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진짜 유산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진이가 어머니와 함께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고모님, 잘 지내시죠? 걱정했어요. 덕분에 잘 지낸다. 이제야 진짜 삶을 사는 것 같아. 친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잘했어. 이제 편하게 살아.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향이 작은 방을 가득 채웠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지요. 여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진짜 교훈을 배웠을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응징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세윤극장의 창작 드라마입니다. 모든 인물, 단체, 기관명은 허구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의료, 법률, 경제 요소는 서사 전개의 일부로 실제 조언이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